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총 경기지역연합회 사무국장 이준영입니다. 먼저 시간이 좀 지연됐음을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2022년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기를 이제 희망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2022년 세계 정세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식 경기가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처럼 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불어서 이제 겨울이 오는 것을 실감이 갑니다. 언제부턴가 사만서원이 없어져서 우리가 겨울과 여름 두 계절만 없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후변화가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계 정세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석학을 모셨습니다. 곽지원 교수님이신데요. 서울공대와 일본 동경대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으로 공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앙일보에서 언론으로 평기자서부터 대기자, 과학부장, 석자 기자까지 했고, 그다음에 경제연구소장, 통일연구소장, 중앙연구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으십니다. 특히 총리실에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간사를 맡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중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2022년도에 세계 정세와 과학기술을 보시고 잘 내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태식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곽지원입니다. 12월인데 참 올해는 좀 특별한 12월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내년에 새로운 국정의제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분수하게 지금 뛰고 있고, 또 정치적은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지금 많은 아젠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바쁜 12월, 특히 그 콘텐츠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12월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12월인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이렇게 정책하는 사람들은 국내외 정세를 좀 어떻게 변하는 정세를 새로 한번 전망해보고 진단과 전망을 해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짜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을 높이는 쪽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이런 데서 한번 우리가 연구에 범직하다 해서 오늘 경기과청 이태식 회장님이 준비하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2022년 는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서부터 2021년 이렇게 이어서 꾸준히 지금 코비드 19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5번째까지 이제 지금 변종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약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약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는 임팩트들이 굉장히 커갖고 세계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한다거나 또 현실적으로 경제 서플라이 체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다르지만은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제 정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이 부유한 나라들에게는 많이 이제 접종이 되고 하지만 또 가난한 나라들은 또 그냥 지내야 되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지구 단위로 이렇게 번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있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약 5억 명 정도의 인구가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저기 전단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왼쪽에 그림에다 보다시피 그림은 코비드 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그 임팩트와 간접적으로 그 주는 임팩트들 서로 그 코비드 19이 사회 정치 경제에 주는 것도 있고 사회 정치 경제가 다시 코비드 19에다가 영향을 주는 것도 서로 상호간에 그 작용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그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뉴노멀이라든가 아니면 넥스트 노멀이라는 식으로 해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코비드 19이 지금 그 우리한테 직접적인 현실적인 어떤 그 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찾아오는 그 리세션 그 불황이 또 있고 그 불황 뒤에는 또 클라이밋 체인지 요새는 올해부터는 클라이밋 체인지를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지금 명명했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가 무너지는 거,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 거에서 앞으로 그 지구인들이 겪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점점 큰 파도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들 전망들을 하고 있고 그 그림이 왼쪽에 나와 있고 실제로 그 지금 저기 그 특히 이제 그 변종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그 리세션이 현실적인 문제로 돼갖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지금 금리를 인플레를 갖다 걱정을 해갖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금융 완화해갖고 지금 그 경기를 부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세션을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금리를 또 올리는 아주 그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그 금융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 각국마다 혼란을 빚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회는 꾸준히 그런 그 코로나 19이라든가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정치 체제 국제 정세가 미중 간의 그 마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그와 함께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기업 행태가 이제 변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우리들의 이제 행동까지 변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그 근로의 방식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작업장의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 그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난 20년간하고 앞으로 20년간을 갖다가 한번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년간은 2001년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2001년 9월 달에 9.11 테러가 나오면서 테러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30일 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테러의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된 거죠. 20년 동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테러의 시대에 또 많은 기술들이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탄생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시대의 그 20년 사이에 나오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갖다 지금 끌고 있고 이 상황을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20년간은 이제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한 그 기술의 시대를 유지했던 이런 그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그 주도해 나가는 기술들이 유토피안적인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 앞으로 20년은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SNS로 통한다든가 빅테크의 문제라든가 독점력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림자가 나온다. 그래서 유토피안적인 거에서 디스토피안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여하튼 앞으로 지난 20년도 기술의 됐지만은 앞으로 20년도 역시 엄청난 기술의 그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되고 있고 그럼 그럴수록 국가 간의 그 파워 게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본 경제 신문하고 몇 군데서 이렇게 진단한 거 보면은 역시 다음 20년도 기후 변화든가 그다음 체제 문제,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체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계 질서 누가 패권을 질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각축전이 더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영국의 더 이카노미스트지가 그 다음 해에 그 얘기를 그 메인 스임을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 대개 한 10가지를 발표하는데 저기 올해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 대 이제 독재 정치의 그 답축, 두 번째가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간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 지구 전체로 번졌던 이 만연됐던 그 역병이 부자 나라에서는 그거 많이 치유가 돼서 사라지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나라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풍토병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당한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인플레이션이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플레이션이 그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1차 상품 시세, 국제 1차 상품 시세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우리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The Future Work, 노동의 미래,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다. 또 하나는 New Tech Rush 해갖고 테크 기업이 지금까지는 나홀로 번성하고 독점적으로 했는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저항이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생기고, 특히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상 나타나고 있는 듯이 대기업의 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반발이 지금 생기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시장을 형성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보고 있고, 여전히 클라이밋 체인지는 이제 계속될 거고, 그 기후 위기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아직까지도 그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코로나 변종들이 나면서 여행에 각국 간에 이제 그 월경 여행 이런 그 관해서는 여전히 그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세계 인류, 소위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물류가 아니라 인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제한이 많이 가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세계에서 우주 개발 경쟁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저기 내년 2월에 중국에서 그 이제 그 올림픽이 열리는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미국이 역시 그 외교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했듯이 폴리티컬 풋볼도 해갖고 스포츠가 정치화되는 이런, 그래서 이것이 그 각국 간에 그 쟁점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10가지 정도를 주목해야 된다고 이카노미스트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이제 그 이제 개간지 뭔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바이 먼슬리인가요? 포린 어페어즈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아래는 2019년이고 2020년이고 위에는 2021년이고 맨 위에 있는 그림 하나는 2022년 1월서부터 2월까지 나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포린 어페어즈지는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글을 많이 싣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미중 간의 마찰을 갖다 굉장히 많이 이제 누가 과연 헤게모니를 이제 가질 것인지, 폴리티컬 헤게모니,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헤게모니, 여러 가지의 이제 국제 질서 속에서 파워 게임을 갖다 하는 내용들을 갖다 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팬데믹 갖다가 할애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내년 1월로 신년호에 가서는 디지털 디스오더 해갖고 역시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저기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은 그런 어떤 그 사이버 스레트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이버 에이지 시대에 있어서의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카바 스토리를 냈습니다. 어떻든 세계는 굉장히 아주 이제 불안정한 시대임을 갖다가 이미 여기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 이거 컨설팅 회사들 가트너는 이제 기술로만 봤어요. 2020년. 그런데 역시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AI라든가 데이터 이카노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자동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이 훨씬 더 진전된, 지금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서비스가 또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건 지금은 메타버스 아니면은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메타버스란 말을 갖다가 쓰게 된 게 올해 들어와서 했거든요. 실제로 네이버가 메타버스를 그 전에 작년에 했지만은 제페토라는 걸 내놨는데 그 제페토의 그 가입자가 2억 명이 될 때, 2억 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해. 그때 2억 명은 거의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갑자기 유행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이제 가입자들은 나는 그렇게 하듯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그 최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유행이 됐고 지금 또 우리 경영에서 모든 경영과 모든 조직에서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ESG 문제도 사실은 올해부터 유행된 거거든요. 나오긴 물론 나왔지만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와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기술 속에서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트너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적 기술들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이것을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뭐 이거는 국내에서 한 건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2022년도의 과학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우선은 정부의 그 리더십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과학 기술 생각하는가 봤을 때 결국은 예산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607조로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3.3%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예산을 갖다가 본다면은 그 중에서 R&D 예산하고 그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환경 문제라든가 이렇게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예산을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그에서 쓰고 버리는 그래서 1년 단위로 나갈 수 있는 소모성 예산인데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담보하는 예산의 중심이 되는 R&D 예산하고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은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화폐량이라고 하는 냉철한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며 정치 권력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 활동을 이끄는 바로미터다. 그래서 저는 매년 예산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분배 측면, 하나는 균형 측면, 하나는 미래 측면인데 분배 측면은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고 균형 측면 지방 예산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미래 측면, 연구개발 예산인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93년도에 처음으로 지금부터 30년 좀 바로 전에 1조 원을 깼는데 그것이 2001년에 5조 원, 2008년에 10조 원 넘어섰고 2020년에 20조 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0조 원 갖다 눈앞에 두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내년도에 30조 원은 넘어가지 않겠는가 봐요. 그러면 2년 사이에 10조 원을 갖다가 뛰게 되는 엄청난 그 증폭 예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쓰는 예산하고 거의 비등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쪽에 이제 국가 정부 예산에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빼고 실제로 R&D에 들어가는 걸 예산을 본다면은 이렇게 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리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끌고 갈 게 아니라 민간의 어떤 그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민간이랑 어떻게 2인 3각으로 해서 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 정부의 전략적인 예산 씀씀이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보자면은 정부가 29조 8천억인데 과기부 예산이 18조 이렇게 되고 중기부 예산이 과기부 예산보다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19조예요. 산업부 예산은 11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중기부가 이렇게 예산이 제일 많이 쓰는 여기도 R&D 하는데 이런
근데 중기벤처부가 과연 국가 전략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한 예산 속에서 국가 전략을 끌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퀘스천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 예산이 산업부 예산을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기관이 지능기관보다 훨씬 더 파워프레진 시대가 됐다. 그럴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국방 예산이 일본 방위 예산에 이제 근접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국방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국방 기술력 강화 전략과 연계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과학기술을 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통부 예산, 산업부 예산, 벤처 예산, 환경부 예산 이렇게 나와있고, 내년도 근데 예산은 또 하나 문제는 현재 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갖다 73%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그래요. 근데 내년도는 희한한 국면이 갖고 5월 말서부터는 새 정부가 쓰게 돼요. 그럼 지금 정부가 5월 달까지 73%를 쓰고 간다 그러면 내년에 그 새 정부는 뭘 쓰겠다는. 그래서 그런 것이 관한 문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관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이런 방역 문제, 전체적인 국가 보건 시스템 문제, 산업 중소기업이라든가 R&D 문제, 다기한 문제들이 얽혀져 있는데 차기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들여다봐야 되겠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키스텝에 조사한 거 보면 이렇게 수많은 과제를 갖다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의제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의제인데 결국 의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과학기술 쪽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결국은 돌파구는 연구개발 찾아야 된다. 아시다시피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하여튼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오지만은 꾸준히 과학기술 예산은 늘어났고 R&D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계없이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애정을 갖는다 그럴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이거는 건들지 않는 소형역으로서 굉장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풀어야 될 숙제들하고 미래에 대응해야 될 과제들 갖다가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술개발 중심 봤을 때 연구개발에서 찾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정권이 바뀝니다. 여기서 새 정치라고 뉴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역시 뉴 폴리틱스도 과제는 제4차 혁명의 심화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의 만연이라든가 기후위기의 도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초점이 뭐냐면 경제 안보 시대에 국가와 기업이 이렇게 연계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술 중심 시대, 이런 커플링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국의 미래사회 성장 전략이 똑같아요. 미국에서 어느 전략을 발표하면 중국에서 그 다음날 똑같이 발표하고 일본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how to do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똑같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how to do.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략이 레조넌스, 공조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거야, how to do.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세계 주요 싱크탱크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내놓고 있는데 그런 진단과 전망을 여기서 이제 그들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뽑아내서 퓨처 가이드로 할 것인지, 미래의 어떤 지침대로 삼을 방향타로 삼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 이 이제 디오게네스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듯이 참으로 이런 난제가 얽혀져 있는 이 시대에는 참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들 갖다 구하기가 힘들다. 어떤 거든지. 그래서 굉장히 2022년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론해 주신 발표해 주신 박재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발표해 주신 박재원 교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곳은 배지대학교 공대학장님을 모셨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김치용 박사님, 손민호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 한국적기술연구원 원장이신 송다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걸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기술 패권의 경제 상황에 따른 국제 과학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방안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표에 나온 것 같이 많은 지금처럼 문제들이 이제 되는 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가 미국의 이제 기초적인 걸 보면은 과학기술 대기업 투자가 이제 신기술 개발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2차 대전 전후에서는 사실 미국 기초과학 중심 투자로 전환하면서 과학기술 경제 속으로 크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갔고 또 이제 1990년대 전후에서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제 패배한 중국과 소련 사회주의 국가를 개발하면서 닫혀 있었던 우리 그 세계 반의 자유무역, 자본주의 뭐 이런 세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이런 인력들이 추가 공급으로 해서 유럽 경제 시장에서 우리가 큰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글로벌 리더 제너레이션 시대를 가져와서 그 이후에 이제 뉴 내셔널 제너레이션 시기와 그래서 글로벌의 어떤 정치학적인 경쟁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 안보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중심에서 글로벌 과학의 중심으로 전환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 중심이 필요되는 게 넘어갔죠. 그래서 정부의 수동적인 후원자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 적극적인 기획자 역할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 제너레이션 과학기술 안보 중심의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인데 뉴 내셔널 제너레이션 시대에서는 과학기술 안보, 과학기술 전략화, 과학기술 산업 안보, 통합적인 정책이 더욱 이제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이제 나라별로 다 한번 살펴보면은 뉴 내셔널 제너레이션 시대를 맞아 발빠르게 이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응하고 이렇게 발맞춰 나왔습니다. 또 이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및 체제의 과학기술의 공급망 자립화 시도를 해서 산업 과학기술 혁신 정책 또는 과학기술 자립화에 투자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이제 EU하고 유럽은 디지털, 지속 가능성의 기술, 헬스케어, 그린 중심으로 이제 전략적 투자로 적극적으로 경제 부분을 공유하고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한국은 이제 양자, 이제 우주항공, 인공지능, 바이오 등 분야에 다른 이런 나라들 주요국에 대해서 기술들이 다소 미흡한 것이
우리 세상에는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분적인 모습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상황이 마련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안보 중심의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및 과학기술 체인에서 중국을 대체한 아시아의 태평양 진출축에 전환하는 전략과 기술, 산업 안보를 통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지 기술 전략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런 전략 기술을 발굴해서 수동적이고 민간 중심의 산업적이고 정책으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산업 정책 이런 거를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혁신 생태계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과학 기반 인재 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반영된 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외교, 안보, 전략체계 구축, 과학기술 외곽의 역량 강화, 주요 또 전략기술의 유럽, 일본,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 과학기술의 밸류체인 내 주도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략기술 및 주요 분야의 인재 교류 강화. 사실 우리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교육면적인 그런 데서는 굉장히 우리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좋은 계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인력 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의 필요한 어떤 베이스가 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들의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기술 패권의 발전과 우리가 이제 번역도를 주요 기술 정책 분야 경제 사례 등으로 통해서 향후 결과까지 우리가 꼭 전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치영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 원장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앞으로 내년 2022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것까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현재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제가 파라다임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군사 경제에서 이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과거에는 지정학 시대다, 지적 역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기정학 시대다, 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술 패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 나라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전 세계 R&D 투자 국가를 비교하는 OECD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세계 전체 R&D 37.4%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18.24%, 그 다음에 일본이 9.37%, 그 다음에 독일이 6.98%, 그리고 우리나라가 4.3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에 보면 중국이 거의 12년 안에 들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증가와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18.24%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동남아나 그런 데서 따라오는 거하고 계속 중국하고 선진국하고 계속 우리가 중간에 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18.24%라는 안에 투자하는 거 가지고 세계 10대 첨단 기술 첫 코스를 넓게 보는데
그 OECD에서 조사 올라갈 때 AI, 뭐 재생이고 자율주의, 사이버와 이런 그런 관점부터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될그 거의 기술들이 10대 첨단 기술로 만나는데 여기에 중국이 9개 분야에서 1위입니다. 스코어. 그리고 하나가 2위인데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만 그만큼 중국이 그 R&D 투자에 대한 그 투자만 그때는 금융만 많이 하고 나니까 이런 특허를 저는 이제 특허할 때그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경쟁을 하려면 기업이 이제 사업화가 되고 그래서 기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허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 중국이 굉장히 많은 벤처를 양성하는 거하고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여태까지는 아주 성장하게 중국이 나와서 이제 시장을 들어갔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첨단 시장에서 이제 우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 벤처 기업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벤처 기업이 탄생한다 하는데 이런 특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벤처가 탄생할 때 상당히 우리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요즘에 그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 관장님께서 중기부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기부 예산이 증가하는 건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얼마나 관리를 제대로 하고 투자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중기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면은 R&D 투자보다도 그 은행이라든가 융자 그쪽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부도 R&D 투자는 한 5천 원인가 그때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실질적인 R&D라든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좀 투자가 좀 더 이끌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R&D 100조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 정부만 해도 이제 내년이면 30조고요. 그래서 25대 75의 비중을 가지고 하는데 100조 시대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 민간 쪽에서 R&D 투자가 계속 되고 있고 하면서 그 세계적으로 그 기준뿐만 아니라 절대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R&D 투자가 그 혁신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아마도 작년하고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게 일상이라든가 우리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변화가 그 비대면 사회를 대면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를 탈바꿈을 좀 드리고 싶다.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재택근무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저희는 어떤 시스템을 바꾸거나 뭐를 할 때, 그거 가능하지 않네.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디지털 전환이나 그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의식을 전환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우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R&D 사업의 평가 시스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과연 우리 평가 시스템이 연구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평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 연구자들이 항상 그 목표를 잡고 그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과연 평가 시스템이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랄까? 야, 그런 게 되겠어? 무모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평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평가 시스템을 없애버리면 그거 되겠어. 하지만은 적어도 기초연구 그다음에 엄청 기술연구까지를 하는 연구자들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나눠줄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해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기술 통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송부장이라 그러다가 하면서 글로벌 대인 요청이 상당히 과열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축구 필수 전략적으로 자기파리에서 굉장히 투자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지금 매일체이 많아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술 보호주의를 표시하고 있고 모든 저 생산의 그 라인을 전부 다 장비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좀 R&D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R&D 투자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는데 김대중 정부 때 처음 그 정부 연구관리 예산을 정부 예산은 5%로 가는 목표로 했는데 그게 거의 지금 많이 다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예산들이 기술 예산은 꼭 5%를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기초연구라든가 응용연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 혁신이 되지 않으면 사업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 5개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기술개발과 과학과 기술개발 그다음에 혁신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가로 박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를 오늘 그런 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이걸 썼을 때 제목이 2022년 세계 정세의 과학기술 이렇게 있는데 갖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 대신 과학기술 정책. 그때 아침에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학기술 하면 이 브로드하고 광범위하고 미래 이렇게 하는데 과학기술 정책 하니까 이제 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제목이 아닌가 싶고 사실 우리 미래를 하는데 우리 그냥 보통 미래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복고일 작가는 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 과거도 고대, 중대, 뭐 현대, 근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복고일 작가는 니어 퓨처, 뭐 리모트 퓨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니어 퓨처 특히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2022년이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박재 의원님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조금 제 나름대로 하면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제일 프리뷰한 사태는 뭐 코로나 때 팬데믹, 뭐 크라이시스겠죠. 그다음에 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G2 패권 경쟁 파생되는 것이 우리 트렌드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뭐 탄소 중립 등등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거를 좀 더 세분화가 나오고 할 수 있지만 한 4가지로 저도 요약을 한번 해보고 배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트렌드나 뭐 과학이 꼭 아니더라도 뭐 앞쪽 것도 다 과학이 아니 속한 모습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문제점 뭐냐면 인구 감소예요. 곳곳에 발표하시는 분마다 좀 다른데, 뭐 0.6이라고 하시는 분까지 나오고 0.84 정도를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나라 성장 동력만 떨어뜨리는 정도가 효과 경쟁력, 뭐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걸 좀 모두 좀 알고 계시면서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성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특히 유리천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나. 오늘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치고 나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게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가, 이 교육 정책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초, 중, 고, 대학교, 뭐 그 외에 대학원이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선이 좀 없어지는 거고, 각각 제각각 노는 거 같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인재양성, 그 양쪽 측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과학기술 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거 아닌가? 요새 뭐 여기도 보면 AI 책임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니 AI 책임은 뭐죠?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따라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윤리 문제 또는 과학기술자의 인성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같이 한다면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인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지금 이제 박재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부가 생기가 얼마 한 5년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죠. 됐는데 얘는 중소기업 총이었었고, 그런데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 의구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느 기관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정립해서 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옛날에 우리 출연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초기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연구소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 부처가 한 10년은 더 아직은 좀 먼 거 아닌가. 물론 옛날하고 시간과 저희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있고, 그런 점에서 중기부의 계신 분이나 정부 전체가 중기부의 그 역할 이런 거를 빨리 확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거기에 알맞는 사람을 장관도 시키고 뭐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아무나 뭐 정치인 갖다가 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이 기계공학 쪽에 있는데 영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뭐 개인 GDP가 33,000만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런 거와 중소기업, 특히 기계 분야의 중소기업 이렇게 보면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소기업이 지금도 많은 예산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R&D 역량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하고, 특히 제가 아까도 잠깐 먹었습니다만, 내년이 사실은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리고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국정 기조를 한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다는 얘기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의 역량과 R&D 역량을 어떻게 넣느냐 하면서 두 번째는 사실은 정부 전체가 돈을 3조 쓰는데요. 제가 출연연구소에 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7조 원이었으니까 4배가 됐고 뭐 다른 있지만 굉장히 많이 들면 사실이죠. 20년 동안 300%를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균등을 하더라도 15%, 적어도 국민이라도 10%씩은 늘을 테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 그렇더라도 전체 기업이 쓰는 돈이 전에 20%, 기업 80%고 정부 20%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 쓰는 돈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R&D 비용은 15%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 정부가 이제 R&D 분야에서만 메저리티가 아니다. 마이너리티가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저리티가 아니지만 리더십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리더십은 더 중요하겠죠. 작은 돈을 써서 기업의 돈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더 어려워졌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의 안내 정치를 과실 정책을 다시 보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정부 과학기술 정부 과기처의 과기부의 정부 중 많은 부분이 그 출연연구소 인데 지금 출연연구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비효율적이라든가 뭐 관료적이라든가 등등 많은데 이거에 대한 역할, 기능 또는 관리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5개 지금 출연연구소가 한 조직 안에 있고 한 사람이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나 한 번. 조직도 사실 그 밑에는 저기 부시라고 없고요. 그러니까 그 한 조직에서 25개 출연연구소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김대중 연구소 시절에는 그때는 연구소 21개에서 있습니다만 이사회가 3곳이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때는 그 이사회가 어디 소속이냐 국무조정실 소속, 국무총리실 소속이었는데 그때는 국무총리실에서 연구회를 별로 간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과학기술을 잘 모른다니까 잘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활발한 때가 그였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과학기술 부총리가 되면서 그 연구 출연으로 다그 과학기술부로 들어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연구소를 굉장히 감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파라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활력을 잃는 연구소 오히려 활력을 잃는 그런 점이 되지 않았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새정부가 들어와서는 가장 시급하게 과학기술에서 사실은 제일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고 제일 어떤 면을 좀 쉽기도 하고 방법도 있는 것이 출연연구소의 재개편이고 그걸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바꾸고 그러면서 민간으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는 과학기술 전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정부가 이제 하는 일에서 예산은 주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뭘 쓰는지 관리 감독하고 이런 거는 필요했습니까? 그때까지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은 정부가 전부 그 과학기술 예산을 무슨 육성법, 지원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베스트먼트 차원, 투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를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역할이 되지만 외국은 대부분이 정부 연구비는 그랜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냥 주고 잘 쓰라. 그런 거니까 우리도 이제 정부가 민간을 하는 그 형태 자체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 조직 안에
서로 이제 그 따로따로 뭐 연구소의 성도 많이 쌓여있지만 정부의 성도 많이 쌓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부 각부가 연구조정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그 연구조정관들이 좀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각 부처의 업무를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논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직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김치영 목사님 있을까요? 조직 쭉 몇십 년 동안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관련을 좀 하셨는데. 예. 좀 다시 갑자기 조직보다는 저는 백조 시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조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백조 시대 하면서 혁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되 정부의 역할을 좀 찾는 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지역구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공공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쪽에 좀 정부가 더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국가위가 그 98년도에 이제 국가가 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과기법 중과제에서 혁신본부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혁신본부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과기법하고 선정부만 이렇게 아래 있었는데 이게 거의 모든 부처가 아래 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 약간의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좀 그렇다 보니까 혁신본부에서 그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 플러스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그 혁신을 좀 유발할 수 있게끔 사업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종합 조정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과학기술 장관을 오신 오경택 장관께서 오심에서 딱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되면서 과학기술부가 이제 미시적 경제 미시 정책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문 장관께서 간주고 하시면서 조금 그런 그 미시 정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해진 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본부가 실제로 혁신이라는 걸 좀 드라이브로 많이 걸 수 있었는데 혁신을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그 툴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에 대한 종합 조정법만 있지 다른 혁신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법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중소기업의 R&D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그 혁신을 굉장히 벤처라든가 그런 걸 많이 지원하는 불구하고 R&D 예산은 이쪽으로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혁신 정책을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혁신본부가 앞으로는 좀 그 혁신본부에 맞게 그런 그 혁신 정책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혁신 정책이라는 게 사업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 그 혁신이 아니고 모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기술을 획득해 가지고 사업화를 하면 그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꼭 자체 기술로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혁신 정책. 그렇다면은 과기부가 하고 있는 그 혁신 정책이라는 게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이 좀 더 혁신본부가 좀 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들어서 주제발표해 주신 박지원 교수님한테 내주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토론 그 세 분이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사실은 기술 혁신에 대한 강점보다는 정책 혁신에 대해서 오히려 강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약간 좀 매크로 측면에서 정책 혁신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정책 혁신은 지금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휴렛 패커드하고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슨 공통점이냐면 미국의 경제가 아니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나 큰 저단계 있을 때 다 만들어진 회사들이거든요.
이렇게 세계 매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전환이라든가 어떤 시기에 변화 시기에 격동기에 만들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책도 이제는 이만큼 큰 격동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식으로 가야 된다. 예컨대 엊그저께 삼성의 그 부회장이 발표할 때 뉴 삼성을 발표할 때 이제 초격차도 이제 어렵다. 그거 버리겠다.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가겠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과기 정책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코스메틱 체인지가 아니라 이제는 안 가본 길, 새로운 그 정치 격상을 해야 될 거다. 마침 근데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양자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자학의 기본이 뭡니까? 언서티티 프린시플이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시대에 맞게끔 우리 정책도 안 가본 길, 뭐 도전해보는 그런 정치적 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세계 정세와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마지막 말씀에 기술 혁신과 정책 혁신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얘기를 박지원 교수께서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의 방점은 이제 정권이 내는 또 스몰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뀔 때 우리가 주식적인 면이나 또 예산적인 면이나 또 기능적인 면에서 이 정부 정책과 정부 주식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가 중요한 이슈고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정리를 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을 이렇게 해달라, 과학기술 조직을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100조 예산 시대에 걸맞는 세계와 한국, 중국과 한국, 또 미국과 함께 협조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문제를 서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아까 성달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니어 퓨처와 리모트 퓨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마찬가지 얘기일 것 같습니다. 10년 앞을 예측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미래는 만들어 나가자. 만들어 나가려면 앞으로 우리 김지영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미래가 결국 우리가 지정학에서 기정학으로 넘어가는 과학기술이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도우면서 또 해결 방안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이상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한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이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또 내년도 조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